멕시코도 사실은 70년대까지는 수입 대체 산업화를 했었습니다. 당시는 또 이제 오일 붐이 있어서 중남미 국가들도 이제 산유국들이다 보니까 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갖고는 이제 자국 산업들이 육성이 안 되니까 멕시코가 들여다본 나라들이 있었죠. 아시아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거 일본, 한국, 타이완 같은 나라들이요. 이 나라들을 보니까 조그만 나라들인데 계속 수출을, 특히나 멕시코가 자기네 나라와 인접해 있는 미국에 수출하는 걸 보고 우리도 이걸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거기 착안해서 멕시코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이제 국경에 접경한 지역에 마산이나 군산 이런 데 이제 수출 자유지대 이렇게 그런 똑같은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죠. 네, 경제의 신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신과 대화, 저는 여도은입니다. 3프로에서 사실 그동안 중남미 관련해서 정치, 문화, 사회, 경제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다뤘는데요. 오늘은 중남미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또 최근에 트렌드는 어떠하며 또 이분이 중남미 쪽에 굉장한 오래된 또 관심을 쭉 가져오셨던 분이라서 오늘 재미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성주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민간경제연구소에서 미주 지역을 연구하고 있는 오성주라고 합니다. 네, 자 중남미에 대해서 우리 오 위원님께서 굉장한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오랜 기간에 이 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관심이 있으셨다고. 예,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이제 제가 외국어학교를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가 아마 우리나라 그 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네. 처음으로 이제 인문계열의 이제 외국어학교가 특목고로 편입되면서 그 당시 이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갖고 네. 그러면 외고를 가면 한번 좀 재밌는 언어를 배워볼까 해서 시작했는데 네. 배우고 나니까 결국 그게 이제 대학 전공도 그걸 선택하게 되고 배우자도 같은 전공에서 만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직업도 이제 중남미 지역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운명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럼 제2 외국어를 그쪽으로 전공하셨으면은 어떤 언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인어. 스페인어. 예, 그러니까 외국어학교에 보통 이제 5개 외국어가 있는데 네. 독어랑 불어, 그다음에 일어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은 인기 외국어였고 네. 그때는 스페인어, 중국어가 사실은 지금은 놀랍죠.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인기. 지금은 다시 또 스페인어가 굉장히 인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페인어를 고르셨던 이유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셨나요? 아니 남들이 안 배웠다는 거에서 저는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거를 그때만 해도 스페인어가 거의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배우지 않는 그런 그 외국어다 보니까 그게 저에게 좀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페인어 잘 하시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냥 그 일상 생활에서 여행을 가거나 이런 데서는 이제 큰 무리가 없는데 제 배우자가 또 스페인어 또 전공 학자다 보니까 제가 이제 스페인어 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그 아는 지식보다 충분히 그걸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냥 영어로 하라고 해서 고위 관계자분들 만나요. 현지에서 그러면 영어로도 하고 하는 편입니다. 정말 이제 어린 시절부터 중남미 국가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오늘 중남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약간의 사심도 들어가실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사심이라기보다는 이 중남미 쪽을 이제 같이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많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 지역이 이제 지금까지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오히려 저희가 이제 같이 똘똘 뭉쳐서 이 한번 좀 세간의 관심도 늘리면서 저변을 확대해 보자 하는 이런 일종의 사명감?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저도 중남미 쪽에 여행을 가본 적도 아직은 없고 중남미 하면은 국가는 어딘지 알겠으나 거기엔 자원이 많대요. 근데 우리나라 교역이 지금 보니까 작년이 60주년이었고 실질적으로 최근 30년간 그 교역 규모? 금액 기준은 한 10배 늘었다. 이런 기사는 봐도 뭘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오 위원님께서 자세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남미 사실 보면은 먼 국가긴 하잖아요. 미국 바로 아래에 있는 국가긴 하지만 이 가보지 않으면 마음적으로 더 멀거든요. 연구위원님께서 보시는 중남미란 어떤 나라라고 보십니까? 중남미는 사실 이제 멀죠. 멀고 이제 중남미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잘 모르면 이제 크게 자꾸 묶어보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각자가 아는 만큼 사실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기준을 갖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권역별로 묶어본다고 하면 또 그 안에서는 분명히 공통점이 또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해 주신 자료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그냥 말하는 것보다 사진을 보면서 중남미가 어떤 매력이 있는 나라인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중남미 하면서 저는 저분 체게바라. 또 굉장히 네. 또 이 혁명적 사상적 예, 저분 또 여기 보면 또 삼바. 예, 이런 라틴 댄스라고 네. 하나요? 예. 저런 거는 좀 저는 익숙하고 또 축구 하면 또 중남미가 유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게 가장 전형적인 아마 중남미 어떤 라틴 아메리카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학교에서 그 중남미를 배울 때 이제 이게 학교에서 배우면 이제 연대 기순으로 배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고대 문명부터 시작을 하죠. 그다음에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 근데 뭐 이제 오기 전에 식민 지배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너무 지루하고 어렵거든요. 그게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 중남미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해서 저는 좀 새롭게 이렇게 현대적인 매력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 애니메이션 엄청 좋아했어요. 코코. 예, 이게 이제 디즈니에서 사실은 이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인데 여기 네. 보면 이제 그 멕시코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죽은 자의 날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죽은 자의 날이 처음에 그 명절이 소개된 게 저 007 영화에서였을 거예요. 007 영화에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쫓기는 장면에서 네. 이렇게 해골 분장을 한 막 그 무섭게 생긴 사람들이 막 지나가면서 그때는 이제 사실은 다소 공포스럽고 좀 게이한 그런 행사 페스티벌로 이렇게 소개가 되었었는데 이걸 알고 보니까 나중에 우리로 보면 뭐 설날 명절 같은 개념일 수도 있고요. 이제 자기의 어떤 가족이나 친지들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 이날 다시 찾아와서 우리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좀 굉장히 좀 감동적인 네. 사실 그런 스토리라서 이 영화를 계기로 사실은 이게 어린이들 대상으로 했었지만 지금 앵커님 같은 그 젊은 여성분들이 굉장히 이제 이걸 좋아하고 이게 매력에 재밌었어요. 빠졌던 그래서 멕시코의 어떤 이런 나를 이렇게 흥미롭게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타코도 있고 커피도 있고요. 앵무새도 있고 데스파시도 저 노래 알죠? 굉장히 히트한 노래잖아요. 예. 데스파시토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가수 그 루이스 폰시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푸에르토리코 출신이긴 한데 푸에르토리코는 뭐 미국 영이니까 이제 미국 사람이긴 한데 네. 이 팝송이 나왔을 때는 이게 아마 그 비언어권 노래 중에는 빌보드 차트 최장기간 1위를 차지했던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는 사실 이제 우리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좀 너무 야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노래를 즐기는데 그냥 음이 좋고 그냥 데스파시도 그러면서 그냥 따라 부르는 잘하시네요. 거죠. 데킬라 한 잔 이렇게 마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중남미 문화 이거 특히나 이제 이 노래는 카리브 그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나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접하기 쉬운 그런 것부터 우리가 이렇게 중남미를 접해가면 좀 더 긍정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매력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같이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시도들이 사실은 우리가 중남미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그렇고요. 사실 중남미 국가가 정말 나의 생각 수준보다 훨씬 더 현대화돼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럼 최근에 중남미의 뭐 트렌드 같은 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트렌드가 가장 좀 진하게 배어 있나요? 최근에 세계가 리오프닝 되면서 이제 국내 TV들 프로그램들이 이제 중남미 컨텐츠를 다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 잘 소개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주로 이제 관광지라든지 미식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역사를 좋아해서 이제 역사기행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현대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흐름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남미를 보니까 우리 위원님의 자료에 평양냉면으로 비유를 하셨던데 평양냉면은 약간 좀 슴슴하고 또 이게 호불호가 굉장히 또 갈리는 그런 음식인데
혹시 앵커님 평양냉면 좋아하세요? 저는 평냉을 좋아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식초 많이 들어간 함흥식 냉면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평양냉면이라고 언급을 한 거는 네. 이게 평양냉면이 그러잖아요. 사실은 처음 먹으면 이 육수 맛도 좀 밋밋하고. 이게 뭐지? 예. 심지어는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 그냥 약간 뭐 수건밥물 같은데. 예. 근데 향도 네, 약하고 그쵸. 그 메밀 또 맛은 거칠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한번 이 평양냉면의 맛을 빠져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오히려 마니아층이 그냥 이렇게 달고 짜고 맵고 뭐 이런 소스만 있는 다른 냉면들은 사실은 이거랑 레벨이 다른 네. 그런 맛을 느끼듯이 전 중남미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모를 때는 너무 이렇게 거칠고 그다음에 너무 뭐 아니면 자연 관광 이런 거나 그렇죠. 대자연만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고대 문명 뭐 유적지 정도만 보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에 한번 빠져들게 되면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역사를 좋아해서 중남미의 근현대 역사가 우리랑 사실 비슷한 면이 많거든요. 침략을 많이 당했나 보네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번 빠져들면 그 왜 맛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맛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다. 저는 중남미가 그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남미의 매력에 폭 빠져 계시는 우리 오성주 연구위원과 함께 중남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보고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 중에 세계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도 많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최근에 발표된 세계 행복지수에 우리나라가 50위권이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좀 많이 아쉽다 했는데 그 나라의 행복지수는 많이 높은가 봐요. 이게 사실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요. 네. 이게 유엔에서 매년 이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과거 3년을 평균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내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게 경제적인 어떤 그 만족, 풍요로움이 이제 중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걸 놓고 보면 이게 결국은 지수가 각 국민 스스로가 느끼는 그 어떤 행복의 정도를 지수한 거거든요. 근데 보면 제가 22년 기준으로 보면 23위에 코스타리카가 있고 30위에 우루과이, 44위에 칠레, 46위 멕시코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중일을 같이 비교해 보면 일본이 54위, 한국이 59위, 중국이 72위에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1인당 소득이라든지 기대수명 이런 면에서는 이제 높은데 다른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관용이라든지 어떤 선택하는 그런 어떤 자유 이런 것은 이제 좀 하위권에 있다 보니까 이제 지표가 떨어져 나오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하거든요. 이렇게 경제적 풍요로움이 이제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다라는 건데 그분들은 그러면 뭐 때문에 행복할까요? 뭐 대자연이 많아서 혹은 돈을 오히려 신경 안 써서? 그게 이제 이게 또 재밌는 게 최근에 이제 이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러니까 중남미 사실 경제가 어려워져 갖고 경제가 이제 어려울 때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욕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떨어진 순위고 실제로는 그 이전 코로나19 이전에는 이거보다 오히려 순위가 더 앞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라 국민들은 경제적인 것들은 어떤 그런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은 덜 중요한 그런 사회적인 그런 어떤 관계라든지 자기가 이제 그 릴레이션십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게 어려운데 행복할까? 근데 현지에서는 치안이 안 좋아도 오히려 더 행복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저도 처음에 이제 되게 의외였는데 이게 굉장히 여러 시사점을 주더라고요. 어떤?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사실 경제 성장이 뭐 거의 눈부시죠.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 입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입시가 끝나면 또 취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집 사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제 사회가 경쟁적이고 그 자기가 같이 직장에서도 일하는 동료들하고의 어떤 관계들을 보면 이렇게 따뜻한 우리 어떤 이런 동료 의식 같은 경우가 충분히 있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봅니다. 네. 보면은 이제 중남미 국가 제가 뭐 영화 단편적으로 하나를 보고서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코코만 봐도 뭔가 굉장히 가족적인 그리고 이제 뭐 이웃 주민 그리고 약간 흥이 넘치는 그런 국가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도 아, 저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뭔가 되게 여유가 있어 보인다. 그게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냥 문화 자체가 성향 자체가 여유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저는 그냥 영화 속에서만 느껴서. 그렇죠. 멕시코 같은 경우를 보면 생각보다는 가족적입니다. 우리가 중남미 그러니까 라틴 문화를 너무 이렇게 아까 뭐 삼바 같이 이렇게 화려한 이렇게 춤사위들이 있다 보니까 막 개방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센스를 마시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하죠. 사실은 카톨릭 국가라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가족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는. 예, 아까 영화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우리가 사실은 그랬거든요. 그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명절 때 이렇게 온 가족들 모여서 이렇게 즐겁게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우리도 사실 그런 좋은 전통들이 있었는데 요즘 너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중남미 사실 경제 얘기 됐는데 문화 얘기하는 게 더 재밌긴 한데 우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과연 중남미 경제 상황이 어떤지 시장 속에서 경제적인 흐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중남미 쪽의 경제는 산업의 주요 특징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중남미 경제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키워드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네. 중남미를 이제 구분하는 관점이 이제 여러 가지 지리 경제학적이나 아니면 지정학적으로도 할 수 있고 사회 문화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최근까지 중요했던 이제 경제 통합 관점에서도 얘기한다고 보면 먼저 이제 지리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미주 대륙 이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문화적으로는 이제 멕시코와 그 이남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중남미라고 하지만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멕시코 밑에 있는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는 사실은 미국에 많이 통합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이런 나라들은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나라의 경제적인 영향이 큰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멕시코만과 카리브해를 구분으로 한 권역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정학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은 이제 미주 대륙에 대한 이제 미국 관점에서 위험 요인들이 좀 사라진 상황이라서 이쪽에 대한 중요성은 요즘 좀 약해지지만 사실 요 쿠바라는 나라의 위치가 이제 미국의 그 멕시코만의 어떤 그 바둑으로 말하면 요 집을 딱 공격할 수 있는 그 딱 앞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미국의 외교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 국가들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과거 미소 냉전 시대에는 이 나라들이 이제 공산주의화 되지 않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이렇게 보면 파나마 운하가 있었고요. 이제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운영권을 그 파나마에 이제 반납을 했기 때문에 미국이 관여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여기는 이제 태평양과 대서양을 나누는 그리고 미국의 동부가 동부 지역에 있는 어떤 물류가 태평양으로 나가게 하고 태평양에서 들어오는 어떤 물류들이 동부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가 막히면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기 때문에 여기도 또 하나의 미국의 이제 중요한 지정학적 요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쪽에 있는 이제 큰 나라들 남미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영향력에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지리적으로는 좀 뭔가 그 남미 자체에서도 보면 여기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사실은 칠레 요를 기점으로 요 크게 보면 안데스 산맥이 있어서 요 남미는 사실은 그 안데스 산맥 기점으로 서쪽과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나라들은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태평양 쪽 국가들, 연안 국가들과 이제 최근에 교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 동쪽에 있는 국가들, 아르헨티나, 브라질 같은 나라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대서양을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 이제 서유럽이다 보니까 서유럽과 교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또 언급이 될 거로 보지만 이제 교역하는 방식도 태평양 동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개방 경제고 미국과 함께 이제 아시아 퍼시픽 지역들과 교류를 많이 하려고 하는 반면에 대서양을 바라보고 있는 그 남미 공동시장이라고 하는 회원국들은 주로 이제 자체적으로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교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교육도 이제 유럽과 더 많은 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리적으로 나눴을 때 이제 어떤 국가와의 더 연계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었고 지금 보면 근데 중남미 국가 뭐 미국도 그러고 다 그렇지만 혼혈 국가인 거잖아요. 정말 다민족 국가고 한데 그것도 약간 지리적인 영향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그 다민족의 비중이 좀 줄어들죠. 이 부분은 이제 얘기가 이제 길어질 수 있는데 그 중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랑 특히나 차별점이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초기에 개척했던 그 선조들이 가족 단위로 아예 이주를 목적으로 왔었기 때문에 네. 현지 있는 원주민들을 사실은 다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살 나라를 정착했었죠. 네. 반면에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이제 자원 수탈의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들어왔던 왕의 이제 명령을 받고 이제 개척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 이제 뭐 군인들이라든지 이런 혼자 와서 여기 와서 이제 추후에 정착하다 보니까 인종이 섞이게 됐죠. 현지인들과 결혼하다 보니까 네. 메스티소라고 부르는 이제 혼종이 많고 근데 이게 중남미 모든 국가들이 그런 건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멕시코 같은 경우는 이제 혼혈이 많은데 저 밑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 뭐 아르헨티나나 칠레 같은 나라들은 이제 그 백인들 비중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오히려 페루나 볼리비아 같은 나라는 거기에 이제 안데스 산맥 막혀 있어갖고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원주민 비중이 상대적으로 그 많습니다. 안데스 산맥이 정말 좀 크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주는군요. 예, 산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고립된 지역이다 보니까 옛날에 전통도 많이 갖고 있고 네. 근데 원주민들이 많고 더 전통적인 그런 국가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개방성이 좀 떨어지는 반면에 브라질 같은 나라는 이제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거든요. 근데 다민족 국가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종 간의 이런 문제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의 어떤 이런 외국과의 교류나 이런 것들도 훨씬 이제 개방적이고 예,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나라와 교역이나 뭐 이런 거 파헤쳐 보려면 이 중남미의 산업의 구조적인 현황은 어떤지 뭐 대부분이 1차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여전히 뭐 자원 위주로 1차 산업 위주로의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로 우리가 이제 교역하는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품목들이 이제 1차 상품이라고 하는 농산물이라든지 광물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성격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면들이 있는데 현지에서는 오히려 그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미래 어떤 산업들 그 첨단 친환경 산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육성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비교적 경제 규모가 큰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멕시코,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이고요. 여전히 이제 경제 규모가 작거나 현재 이제 산업이 이제 고도화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이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제 광물 자원 위주의 그런 경제적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중남미 경제와 산업을 이야기하려면 그 전의 역사를 쭉 볼 필요가 있는데 중남미의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 그러니까 딱 이 단어가 들으면 뭐야 싶은데 이게 보니까 자국 산업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동안 굉장히 폐쇄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을 고수를 해봤던 정책이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시각도 많던데요. 실패한 거 아니냐, 그렇게 돼서 오히려 더 고립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 좀 시나리오 좀 쭉 말씀해 주실까요? 예. 수입 대체 산업화는 사실 이제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연대기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재밌는 게 중남미 경제 산업을 얘기할 때 보면 이제 수입 대체 산업화 정도를 얘기하려면 이제 연세가 좀 지긋하셔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지긋해야 되죠? 거의 뭐 70년대 60년대 이제 대학을 다녔던 네네. 분들 그리고 그 시대를 겪었던 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80년대 이제 대학을 다녔던 분들은 이제 아까 체게바라 얘기하시더니 이제 종속이론, 네. 종속이론에 대한 이제 대표적인 그 적용 국가로 이제 중남미를 또 많이 얘기하고 90년대 또 그 이후 이제 제가 이제 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그때 대학을 다녔던 분들은 이제 그 세계화 중남미도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제 확대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중남미 경제 산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는 룰라의 브라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원자재 뭐 이런 호황이라든지 이런 시기를 봐서 핑크타이드 이런 쪽을 많이 이제 또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씩
지금 쭉 보면은 어쨌든 저 과거가 현재 뭔가의 변화를 여전히 야기시키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서 말씀해 주셨던 연도별로 우리가 다른 그 상황들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었는지. 예, 제가 수입대체 산업화를 사실은 이제 굳이 언급을 하는 거는 네. 지금은 이제 이 정책이 사실은 실패했고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그쵸. 이게 사실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저게 맞았던 거라면 저러지 않았으면 안 됐던 상황이었던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거에 가장 잘 적용할 수 있는 국가가 오히려 이제 당시에 이제 잘 살았던 아르헨티나라든지 그다음 이제 지금도 대국이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인데 이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중남미인들 이런 주요국들이 이제 식민 지배라든지 독립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여서 네. 오히려 이 나라들은 자원도 많고 인구도 크고 성장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한테 오히려 더 맞는 정책이 국내 수요가 있는 그런 산업들을 육성시켜서 수입을 줄이고 현재 생산을 늘리면 고용이 늘고 그러니까 투자가 늘고 고용이 늘면 다시 소비가 늘고 경제 발전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측면에서는 이제 과거 이제 식민지 지배를 했던 어떤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그 미주 지역의 강자인 미국에게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을 피다 보면 오히려 다시 경제적으로 종속될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과의 어떤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이 수입대체 산업화가 더 적합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이 지금은 이제 쓰지는 않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특히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은 이제 이런 면들이 있는 거죠. 자국 산업을 육성시키는 거를 이제 큰 어떤 중요한 어떤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업 부분 같은 경우도 자국 제조업을 더 육성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내수 시장도 키우고 어떤 소비력도 늘리려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이 수입 대체 산업화를 통해서 80년대 이후에 뭐 잃어버린 10년을 만들고 그러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그 내부적으로 좀 부흥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오히려 거죠? 그때 너무 그때는 잘 살아서 그런 것들이 더 맞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때는. 예, 정책이었죠. 예. 근데 그 이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에 대해서 딱 포인트를 두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통상 쪽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제 보면 멕시코는 좀 다른 면이기는 합니다만 네. 멕시코, 브라질 이런 큰 나라들하고 그 교역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교역만으로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이후에 이제 FTA 이제 체결국들을 늘려가면서 이제 교역량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네. 우리도 오히려 이제 너무 잘 성공적으로 늘려왔기 때문에 이제 양적으로 늘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큰 멕시코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더 뭔가 그 교역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들이 어느 정도 원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전자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견제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제 정부가 추구하는 큰 두 가지 이제 지금 통상 중남미에 있는 통상 키워드가 하나는 멕시코가 포함된 태평양 동맹이라고 하는 그 동맹의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남미에 있는 그 대륙의 동쪽에 있는 남미 공동시장에 저희가 FTA를 지금 체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중남미 국가들이 우리랑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이제 무관세 협정 같은 어떤 혜택을 주게 되면 자국 산업들이 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약간 피해 의식이 있어서 좀 꺼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제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현지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리고 그런 인식에 좀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이 중남미 국가들도 우리를 믿고 우리와 같이 어떤 그런 현지 이런 경제 산업 발전을 같이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폐쇄적이었던 그 시기에는 과연 뭐가 필요했었던 거고 왜 그랬었던 건지를 좀 공부하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은 뭔가 해답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수입 대체 산업화의 다음 단계로 이게 이제 멕시코를 예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멕시코도 사실은 아까 동일한 1930년대에서 60년대, 70년대까지는 수입 대체 산업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멕시코는 그런 나라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이유들이 있었나 보면 사실은 수입대체 산업화가 한계를 다 보이기 시작한 거는 이미 60년대, 70년대에 들어서는 이게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정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당시는 또 이제 오일 붐이 있어서 중남미 국가들도 이제 산유국들이다 보니까 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갖고는 이제 자국 산업들이 육성이 안 되니까 멕시코가 들여다본 나라들이 있었죠. 아시아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과거 일본, 한국, 타이완 같은 나라들이요. 이 나라들을 보니까 조그만 나라들인데 계속 수출을 특히나 멕시코가 자기네 나라와 인접해 있는 미국에 수출하는 걸 보고 우리도 이걸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거기 착안해서 우리 혹시 이제 앵커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60, 70년대 보면 마산이나 군산 이런 데 이제 수출 자유지대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제가 80년대 태어나가지고 거기가 이제 과거의 역사는 제가 공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우리 위원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이제 책으로 공부한 거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멕시코가 이제 이걸 착안한 거죠. 그래서 멕시코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이제 국경에 접경한 지역에 그런 똑같은 국경 제가 여기 이제 자료를 정리해놨는데요. 멕시코 마낄라도라 산업 를 이제 육성하게 됩니다. 마낄라도라라는 게 사실 이 단어가 처음에 이게 재밌는 게 사전적 의미가 없어요. 사전에 뭐 줄임말인가요? 그러니까 저게 재밌는 게 저거를 이제 뭐 여러 이제 유래를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마끼아를 이렇게 꼬매다 실로 이런 단어에서 왔다고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사전을 찾아보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국경 지역에 있는 보세 가공무역 이런 정의가 있는데 당시만 해도 이게 정의가 없었어요. 이게 멕시코가 이제 실시하면서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무역이 조금씩 늘기 시작하고 고용도 조금씩 되기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멕시코가 우리한테 맞는 정책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에는 워낙 여기가 따로 동떨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무슨 이렇게 임금, 저임금 이런 그 산업들만 가다 보니까 뭐 위생 안전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멕시코에서는 공부하지 않는 어린 아동들에 대한 아동 노동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는 비판이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우리 근현대사나 아까 제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이런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70년대에서는 이제 좀 더 부가가치가 있는 뭐 섬유 의류 그다음에 이제 봉제 인형 장난감 이런 것들을 만들다가 이게 다시 80년대 90년대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전기전자 그다음에 고무 화학 제품 그리고 지역도 전 지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1990년대 이후에 이제 나프타에 94년에 편입이 되면서 이 마낄라도라라는 폐지가 됐지만 뭐 미국과 경제 통합을 이제 하게 되면서 오히려 멕시코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 나프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신자유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중남미의 신자유주의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이게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신자유주의가 결국은 경제 불평등을 갖고 왔고 부익부 빈익빈을 더 확대시켰다는 어떤 그런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어서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사실은 이 신자유주의로 중남미도 그 세계 중남미를 다시 알리는 그런 계기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에 있었던 외채 문제, 신자유주의로 인해서 외채 위기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외채를 탕감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중남미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모든 어떤 이런 정책적인 면에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그런 면들이 다 있어서 저는 가급적 두 가지 면을 다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멕시코는 저 시기 마낄라도라라는 그런 산업의 변천사가 이렇게 펼쳐지겠지만 앞서서 우리가 지리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멕시코는 그래도 남미 쪽은 사실 저런 흐름이 저 시기에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정책들을 사실 계속 이제 유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브라질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또 근현대사의 유사한 점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와 같은 이제 군부 독재라든지 이제 그런 독재 장기 집권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또 이제 흥미로운 점은 그거를 이제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또 경제 성장이 또 비약적으로 됩니다. 이게 보면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관료적으로 획일적으로 이제 경제 발전을 주도하다 보면 이제 또 그 어느 정도 또 성과가 나고 또 이제 당시 시대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이제 또 소련이나 어떤 공산주의를 경계하다 보니까 또 이게 묵인하는 그런 면들이 있어서 그 시기에는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어느 정도 발전을 하는 예. 그리고 이제 브라질은 또 다른 중남미 국가하고는 다르게 이제 내수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해외 기업들이 물론 이제 외국 자본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국내로 이제 산업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전이 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라든지 전자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뭐 우리는 사실 그 부분이 약한데 이제 항공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발전하는 네. 또 토대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멕시코와 브라질이 이제 큰 어떤 중남미에서 다른 경제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라이벌 구도를 이제 형성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은 어떨까요? 최근에 중남미의 경제적 흐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가 가장 큰 키워드가 될까요? 중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약간 이제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중남미 원자재 그 슈퍼 사이클 호황기라고 했던 것들이 거의 2000년대 초중반부터 2000년대 한 13, 14년쯤 됐을 때 이제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운턴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회복하는 과정이 사실은 선진국보다 좀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기 이전까지 미국이나 서유럽이 이제 주도했던 어떤 그 경제 성장의 흐름에 중남미는 오히려 이제 잘 타지 못하고 있다가 그 반등하던 찰나에 사실은 코로나 팬데믹이 덮친 거거든요. 그래서 중남미가 어려움을 겪다가 이 팬데믹에 이제 지금 극복하는 그런 단계 에 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남미 국가들도 지금 이제 긴축 상황이지만 올해가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긴축 모드이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이제 각국의 이제 경기를 이제 부양시키기 위해서 사실 이게 좀 딜레마적인 상황인데 해법을 뭐 여러 가지 찾고 있습니다. 네. 어떤 해법이 가장 최근에 키워드가 됐을까요?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혼란과 혼돈의 시기를 겪었을 텐데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움직임이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뉴스 기사를 찾아봐도 중남미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계속 뭔가 교역을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뭐 지원을 해주려는 움직임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권역별로 보면 사실은 이제 브라질이나 멕시코 같은 큰 국가들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이 국가들이 지금 최근에 다시 다 이른바 핑크 타이드라고 하는 자경화 성향을 보이면서 이제 새로운 진보적인 성향의 정부들이 다시 출범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재정을 활용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데 그나마 좀 다행인 점은 오히려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물가 인상이 이제 미국보다 사실 좀 더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중앙은행의 이제 물가 인상에 대응하는 정책들을 쓰다 보니까 물가가 더 빨리 잡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히려 브라질 같은 경우 올 하반기쯤이면 다시 이제 금리를 인하할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멕시코도 사실은 비교적 그런 운영을 잘해서 재정적인 여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고 있고 그 우리랑 지원 관련된 거는 사실은 이제 중앙아메리카에 좀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앙아메리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워낙 좀 어렵고 그래서 난민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으로 저는 이제 불법 이민이라겠지만 이제 무서류로 이제 입국하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의 사실은 화두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과거에 이제 미국 정부하고 우리가 이제 그 중앙아메리카 북부에 있는 그 노던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그 세 국가들을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 지원 방향을 갖고 지금 이제 정부와 민간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현지 좀 고용도 늘리면서 현지 자꾸 이제 워낙 어렵고 치안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런 이민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쪽에 가급적 우리가 개발 협력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중남미의 경제 얘기를 하면서 그 경제가 안데스 산맥으로 교역이 많이 나뉜다라는 설명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를 나눠서 그 안데스 산맥 기준으로 해서 한쪽은 대서양 쪽으로, 한쪽은 태평양 쪽으로 해서 그들 국가만의 관세 동맹도 지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그들이 이렇게 결성을 한 데는 뭐 교역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겠죠? 어떠한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을까요? 예, 그
이제 제가 이 설명을 사실은 더 먼저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크게 말씀하셨던 그 안데스산맥 그 왼편에 있는 태평양 동맹이라는 국가들은 회원국이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입니다.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위주의 이제 경제 공동체라서 이 나라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 공동체 같이 관세를 낮춰서 교역을 확대하는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이 나라들이 이제 대부분 또 다시 다 이제 좌파 성향의 이제 정부들이 출범하다 보니까 운영 방식을 이제 조금 바꾸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지리 경제학적인 그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건상 산업 구조상 그거를 이제 완전히 180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이제 좀 더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자원만을 수출하다 보면 부가가치가 낮으니까 현지에서 이제 부가가치를 좀 더 높여서 조금이라도 가공을 하고 아니면 반제품이라도 만들어서 교역을 확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안데산맥 동쪽에 있는 국가들 저희가 이제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루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도 있습니다만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무역 협상 자체에 아예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예외라고. 이제 이 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 자국 산업을 육성하려는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적극적인 대외 협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인데 관세 동맹 같은 성향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름은 사실 공동시장이지만 공동시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경제 개방도가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거의 물자와 서비스 자체가 이제 자유롭게 이동하는 그런 시장이어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단계가 낮은 대외 관세 동맹의 어떤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라면 보다 더 현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가치를 좀 더 생산하면서 현지의 경제 발전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 방법을 고려해야만 좀 더 용이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지금 듭니다. 사실 뭐 이 이야기를 정말 몇 시간을 들어도 부족할 만한 얘기를 정말 컴팩트하게 전해드리느라 중간중간에 굵직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중남미가 과거와 달리 현재는 뭔가 좀 더 현대화된 산업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가공만 했었다면 지금은 뭔가 더 그거보다 개발이 훨씬 많이 되는 혹은 고차원적인 그런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미국 IRA 얘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위원님.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IRA 하면은 이거 우리가 뭐 어떤 부분은 피해고 어떤 부분은 그래 좀 걔는 살아남을만 하고 그래서 뭐 공장을 짓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중남미 국가들은 오히려 수혜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가 이 IRA 관련해서 수혜를 받게 되는 겁니까? 그 중남미 대부분의 나라가 수혜를 받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IRA라는 정책 자체가 사실 이제 이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표면적으로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거지만 이 안에는 이면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자국이 필요한 첨단 산업이라든지 친환경 기술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으로 투자를 유도해서 자국 내 생산을 늘리고 고용을 늘려서 이게 이제 물가도 잡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산업들을 유치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현재 미국의 어떤 인건비 구조라든지 산업 구조로 보면 이게 사실 다 미국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과 인접해 있는 멕시코가 이제 가장 큰 유망 지역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금 이제 그 USMCA를 개정하고 나서 아직 IRA도 그렇고 이제 세부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더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지금 벌써 이미 미국에 있는 GM이라든지 포드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폭스바겐, 아우디 이런 회사들이 이제 멕시코에다가 그 이제 소형차 위주이긴 하지만 이제 전기차와 배터리 관련 이런 시설들을 그 짓겠다라고 맞아요.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멕시코가 오히려 이런 것들에 이제 수혜를 받는 그런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족 국가다 보니까 멕시코에 공장들을 많이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에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값싼 노동력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자원 소싱하기도 배에 들고 나가기도 편하고 하니까 보니까 테슬라도 여기 공장 짓지 않나요?
예, 테슬라가 이제 최근에 발표를 했죠. 이제 그리고 자국에 이제 새로 만드는 그 모델 2 이제 소형 네. 그게 멕시코가 주로 이제 미국의 소형차의 어떤 생산 거점 역할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전기차도 이제 소형차 같은 경우 이제 여기서 많이 만들려고 그런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예. 네. 자, 뭐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도 이제 멕시코 쪽에 그럼 우리나라도 뭔가 더 많이 가게 되고 교역이 되는 부분들도 생겨날 것 같긴 한데 그동안에도 한국과 중남미 간의 교역은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이 제가 알기로는 그 교역을 한 지 60주년이고 최근 한 30년 동안에 10배의 성장을 나타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와 중남미 쪽에 있어서도 주요 교역하는 품목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뭔가 막히고 다시 뭐 개방되고 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추이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사실은 이제 중남미랑 교역을 한 지는 그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말대로 이제 수교 60주년에 오래됐습니다만 오히려 교역량은 사실은 2011년을 고점으로 해서 이렇게 하향세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가장 심했던 이제 2020년에 이제 사실 바닥을 찍고 지금 다시 이제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네. 우리 이제 수출의 대부분은 이제 멕시코하고 브라질로 많이 가고 있고요. 주요 교역 품목 같은 경우는 우리는 주로 이제 그 중간재를 많이 이제 수출을 합니다.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합성 수지, 반도체 부품, 뭐 철강 강판 이런 것들이 많고 수입은 이제 원자재 위주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원자재, 광물, 뭐 곡물 사료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품목이 좀 편중돼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좀 다각화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코로나를 계기로 이제 새로 의약품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이제 수출이 늘면서 향후에 이제 바이오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 이제 강한 이제 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수출이 조금씩 다시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최근에 봤을 때 가장 의외였던 게 우리나라의 그 미용 관련된 의료기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피부에 탄력을 준다든가 하는 그 미용 의료기기에 중남미 수출이 엄청 늘었더라고요. 오, 예, 잘 아시네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분들이 K-뷰티를 알게 된 건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수출이 되나? 예. 그러니까 중남미가 다른 지역하고 이제 그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젊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젊은 인구가 잘 안 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 중남미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K-팝이라든지 이런 한류가 이제 인기를 끌면서 한국적인 어떤 그런 그 유행으로 이제 그 K-뷰티 잘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중남미 전체를 지금 따라 흐르고 있는 그런 어떤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산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남미를 공략을 하면 인구도 되게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아마도 이제 국내 기업들이 계속 이제 호시탐탐 그 면밀히 관찰하고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중남미 지역 전문가들이 이제 좀 부족하다 보니까 중남미라고 해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권역별로도 다르고 각 국가마다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맞춤형 전략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아주 현재 가장 적합한 그런 최적의 어떤 그런 진출 전략들을 짠다고 하면 또 계속 앞으로도 유망할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 뭐 주식 시장에서 뉴스 보신 분들은 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코로나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백신 수출 얘기도 최근에 기사에서 이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단발성 교역이겠죠. 아니면은 관련된 뭔가 의료 기술이나 의학 기술이 중남미 쪽으로도 많이 좀 이렇게 넘어가고 들어오고 하는 계기가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수요가 컸었고요. 제가 계속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는 위생이라든지 안전 보건 같은 경우가 이제 취약한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어떤 개발 협력 사업의 일환일 수도 있고요. 현재 이제 중남미에서도 과거 브라질이 그랬듯이 처음에는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욕구가 차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이제 안전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미 앞선 국가들은 2010년대 이미 이걸 다 겪었었던 일이고 다른 뭐 칠레라든지 페루, 에콰도르,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2019년부터 해서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거든요. 국민의 기본권, 이런
복지를 향상시켜라 이런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더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던 어떤 성장 위주의 FTA라든지 이런 거 말고 더 포용적이고 따뜻한 어떤 진출 전략의 방향으로 바이오라든지 의약품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현지하고 잘 연계했을 때 분명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기금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현지 진출한다고 하면 새로운 시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 그냥 너네가 사 좋아. 아니면 우리가 너네 값싼 뭐 자원을 살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런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진출을 하면 너희한테 이런 점이 좋아 하면서 이걸 어필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 국가의 이제 위상하고도 상관이 있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미 코로나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반열에 사실 올랐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제 중남미를 바라볼 때 과거 우리 초기에도 나왔지만 식민지 시대 개발하고 현지에서 자원을 이렇게 수탈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피해 의식이 많았던 국가들이고 아직은 많은 국가들이 사실은 빈곤층도 많고 이제 그런 국가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같이 공생하면서 상생 발전할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우리의 어떤 경제적 위상에 맞는 그런 발전 방향으로서 저는 이게 굉장히 앞으로 더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육 얘기할 때는 사실 건설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철도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업체들 중남미 쪽에 가서 뭐 건설 수주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죠. 예, 저희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그 사업들 중에 하나가 2020년에 파나마에 이제 메트로 그 3호선 건설이 있는데 우리 이제 대기업 건설 회사들이 이제 컨소시엄 형태로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지 인프라 지원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는 그 남부에 그 도스보카스 정유 공장을 했던 것들을 이제 국내 대기업 엔지니어링 회사가 이제 수주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멕시코 남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렇게 낙후된 시설이라서 그리고 멕시코가 그 원유 생산국인데 반해서 정유 같은 경우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서 오히려 외국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현지 정부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려고 하는데 현지 기술력은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다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들이 진출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추후에도 건설 쪽에 있어서는 이런 중남미 쪽에 있어서는 기회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네요. 예. 건설업 쪽에서 이제 이 중남미 시장은 또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해외 건설이 굉장히 전통적으로 강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보면 중남미가 전체 수요에서 대충 한 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큰 거예요, 적은 거.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죠. 주로 저희가 이제 과거에 중동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대규모 수주를 했었으니까. 근데 이게 해외 건설 경기가 불황일 때 중남미는 이렇게 꾸준히 수요가 나오면서 오히려 불황일 때 해외 건설 비중을 올려주는 그런 효자 지역으로 중남미가 역할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업 위주지만 우리나라가 원래 건설업이 강한 나라거든요. 중소 건설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놀랄 정도로 사실 그 숫자가 많은데 중남미 작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사실 참여하기는 좀 어려운 규모의 건설도 많다 보니까 이런 시장들을 잘 눈여겨보면 우리 이제 중소 건설 기업들도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건설사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적대적이라거나 아니면은 마진을 거의 못 남기는 정도의 수준이라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는 현지에 자금 재원 자체가 이제 부족한 경우라서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개발 협력 기금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제 우리 정부도 사실은 네. 출연을 많이 하고 점점 이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금을 활용해서 사실은 진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출입은행에서도 지금 중남미 쪽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정부 쪽에서 중남미 쪽과의 교역을 계속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거죠. 최근까지 이제 세계 경기가 이제 또 지금 이제 긴축 모드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해외 투자라든지 해외 진출을 좀 더 과거보다 신중히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인데요. 그렇죠. 그런 기금들 이렇게 정부 지원이 이제 뒷받침되면 다시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중남미 국가들의 향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거시적인 좀 전망 그리고 기회를 우리가 어느 쪽에서 잡아봐야 할지 위원님께서 명쾌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올해 중남미 전망을 보면 이제 전 세계 사실은 이제 이런 글로벌 긴축 모드에 이제 영향을 중남미 받을 것인데요. 이제 다만 이제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최근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있었던 어떤 그 국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다 좌파 정부가 이제 들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이제 부족한 재원 속에서도 그 재정을 늘려서 현지 이제 경기 부양이라든지 어떤 국민의 기본적인 그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늘리겠다고 하고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중남미 같은 경우는 이런 재정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그 건전성이 시험대에 오를 그럴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인플레이션이 좀 먼저 좀 잡은 그런 국가들 위주로는 그런 여력이 좀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가 이제 좀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중국이 어떻게 될지도 중남미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중국이요? 예, 중국 수요가 많은, 그러니까 중국을 이제 수출하는 중남미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 사실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이제 어떤 가능성을 지금 이제 저희도 다 면밀히 보고 있는데 중국이 이제 다시 성장을 한다고 하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남미에는 좀 더 여지를 이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중남미 만약에 중국이 어려워진다고 하면 중남미 같은 경우도 이제 소득 분배가 좀 더 악화될 우려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각 정부가 자기네들 이제 그 여력에 맞게 이제 경제 정책을 잘 써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타파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기회의 문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도 우리나라 각 기업들 산업별로 어떤 기회가 어디에서 더 커지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앞서서 잠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 포용력 있는 그런 자세를 일단 취해야 되는 게 가장 좀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남미 같은 경우는 사실 여전히 기회는 많이 열려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렵고 그러면 이제 과거 또 중남미 국가들이 갖고 있었던 외국 자본들에 대해서 이제 경계의 눈초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얼마나 현지를 이제 포용해 가면서 하느냐. 사실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이제 좀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경제 10위 규모의 이제 대국이고 과거같이 교역 투자, 이런 무역 흑자 이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한다면 사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접근할 수 있는 국가들은 이제 많이 없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못한다기보다는 이미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장들은 이제 다 진출해 있고 그러지 않은 시장들, 좀 어려운 시장들만 이제 남아 있는 경우인데 어려울 때 도와주면 그게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진정성을 그리고 특히나 중남미 같은 경우는 우리처럼 좀 이런 감성적인 부분도 많아서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때 현지에 좀 더 이렇게 발을 깊게 담그고 이렇게 커미트먼트하는 그런 것들 좀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면 이제 그 우리가 어려울 때는 저 멀리까지 나간다고 이제 동남아, 아프리카, 중남미 이렇게 나가다가 또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 또 이제 가까운 데 위주로만 가다 보면 현지는 좀 섭섭하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그 위상에 맞게 좀 더 따뜻하고 포용적인 그런 시각에서 현지 진출을 한다면 현지의 마음도 사고 우리의 위상에 맞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 거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우리 또 오성주 연구위원님께서 워낙에 중남미를 오랜 기간 봐오셨기 때문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창의적 아이디어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중남미의 경제 이야기를 쭉 들어봤고요. 오늘 이 시간 오성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조합으로 진행되는 4주간의 AI 특강 시리즈 지혜의 밤에서 만나보세요.